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12권 되찾은 시간 1 41쪽 사흘 전 라듀뷔에서 활동하던 옛 평론가이자 휘슬러에 관한 책을 저술한 베르듀랭이 자기 집 만찬에 나를 데려가려고 이곳에 들렀다. 독창적인 미국 화가의 색채 작업이 희화 작품에서의 온갖 섬세함과 온갖 예쁜 것을 사랑하는 베르듀랭에 의해 대체로 섬세하게 표현된다. 그를 따라가려고 옷을 갈아입는 동안에도 그는 계속 얘기를 하면서 프로망탱의 마들렌과 결혼한 후부터는 지피를 포기했다고 고백하며 겁을 먹은 듯 이따금 한마디씩 더듬었는데 지피를 포기한 것은 아마도 모르핀을 먹는 습관 때문으로 그 결과 베르듀랭의 말에 따르면 아내의 살롱을 드나드는 단골 손님들 대부분은 남편이 전에 글을 썼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또 그를 샤를 블랑이나 생 빅토르, 생트베브, 뷔르트 같은 인간에 비해 지극히 열등한 존재로 간주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콩쿠르, 내가 집필한 샬롱이 내 아내 가족에게 걸작으로 간주되는 저 한심한 옛 거장들과는 완전히 다른 책임을 당신도 잘 알고 또 고티에 역시 잘 알고 있지 않소. 마지막 불빛으로 밝혀진 듯 트로카데로의 탑들이 석양빛에 의해 옛 제과사가 만든 구스베리 젤리를 바른 탑 모양의 케이크와 완전히 비슷해 보인다. 우리의 담소는 그들의 저택이 있는 콩티 강변로로 가는 자동차 안에서도 계속되었다. 저택의 소유주는 그곳이 옛 베네치아 대사관저이며 또 그곳에는 끼견실이 있는데 베르듀랭은 그것이 내가 이름을 잊었지만 저 유명한 팔라초에서 천일야화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 방이라고 말한다. 그는 테두리 돌에 성모 마리아의 대관식이 조각된 그 우물이 산소비노의 작품 중 가장 훌륭한 작품이라고 단언하는데 지금은 단골 손님들이 담뱃재를 터는 데 사용한다고 한다. 고전주의 화풍의 그림에서 베네치아를 둘러싸는 것과 흡사한 청록색의 흩어진 달빛 속에 우리가 도착했을 때 달빛 위로 아카데미 프랑세스의 둥근 지붕 실루엣이 가르디가 그린 살루테 성당을 연상시켜 마치 베네치아의 대운하에 있는 듯한 환각을 일으킨다. 그 환각은 또한 2층에서 강변이 보이지 않도록 설계된 저택의 건축과 환기력이 풍부한 집주인의 말에 의해 유지된다. 그는 바크 거리의 이름이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미라미온이라고 불리는 수도원 수녀들이 노트르담 성당 미사에 가기 위해 타고 다니던 나룻배 바크에서 유래한다고 말한다. 베르듀랭의 저택과 거의 인접한 곳에서 작은 덩케이크 상점의 간판을 발견하고 크루몽 아주머니가 그곳에 살았을 때 내 유년 시절을 배회하던 동네 전체를 다시 사랑하기 시작한다. 가브리엘 드 생토뱅이 그린 연필화와 담채화의 사파로만 남아있는 그런 드문 상점 중 하나인 그곳에는 18세기의 수집가가 한가로운 시간에 프랑스와 외국에서 온 예쁜 물건들을 보기 위해 작은 덴케르크의 계산서에 기재된 것처럼 최신 기술과 예술이 생산한 온갖 물품을 보기 위해 앉아 있다. 아마도 베르듀랭과 나만이 사본을 소장한 듯 보이는 그 계산서는 루이 15세의 통치 아래에서 계산서로 사용되던 장식 용지 중 낱장 인쇄물의 걸작으로 종이 상단에 선박들로 가득 찬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가 그려져 있는데 그 바다가 페르미의 제네로 출판사가 발간한 불과 소송 이내에 나오는 사파를 연상시킨다. 안주인이 와서 나를 자기 옆에 앉히더니 식탁을 일반 국화만으로 장식했다고. 그렇지만 대단히 진귀한 예술품인 꽃병에 꽂았다고 상냥하게 말한다. 그중 하나는 브론즈로 만들어졌고
그 위로 붉은 구릿빛 꽃잎이 진짜 살아있는 꽃잎처럼 떨어지는 듯하다. 그곳에는 코타르 의사와 아내 폴란드의 조각가 비라도 베츠키, 수집가 스완, 러시아의 귀부인으로 내가 그 이름을 잘 알아듣지 못한 무슨 5% 끝나는 대공 부인이 있었다. 코타르가 내 귀에 대고 그 부인이 바로 근거리에서 오스트리아의 루돌프 황태자에게 총을 쏜 사람이라고 말한다. 대공 부인의 말에 따르면 내가 폴란드 북부 지방 전체에서 아주 놀랄만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자신의 약혼자가 내 작품 라포스탱의 찬미자임을 알지 못하면 결코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을 아가씨도 있다고 말한다. 당신의 서양인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라고 대공 부인은 결론을 내리듯 말을 던진다. 단언하지만 부인은 여성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작가에 의해 포착된 그런 통찰력을 가진 탁월한 지성의 여인으로 보인다. 턱과 입가의 수염을 면도하고 집사처럼 구레나룻을 기른 남성이 성 샤를마뉴 추기를 기르기 위해 뽑힌 우등생들과 농담하는 듯한 고등학교 교사의 거만한 어조로 말을 했는데 그가 바로 대학 교수 브리쇼이다. 그는 베르듀랭이 내 이름을 말했음에도 우리가 저술한 책을 안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내가 환대받는 이 다정한 집까지 의도적인 침묵의 모순과 적대감을 끌어들이면서 소르본 대학교가 우리에 맞서 꾸미는 음모로 야기되는 절망 어린 분노를 내 마음속에서 깨어나게 한다. 우리가 식탁으로 가고 또 애호가의 주의가 예술가의 수다로 기분 좋게 어루만져지는 맛있는 식사를 하는 동안 진짜 도자기 예술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접시들의 행렬이 이어진다. 몽모랑시 대로변에 있는 집에서 잠을 깰 때마다 일상적으로 마주 바라보는 그 한련하이 오렌지색 가두리에 푸른 물붓꽃이 한 입씩 떨어지고 완연히 아침 빛깔을 띤 여명의 하늘을 물총새와 학이 가로지르면서 날아다니는 진짜 장식적인 옹정제 시대의 접시들, 우아한 제조법으로 만들어져 보다 태를 부리는 것 같고 졸린 듯 빈혈을 일으키는 것 같은 보랏빛으로 변한 장미꽃과 포도주 찌꺼기처럼 잘게 찢긴 튤립과 로코코 양식의 카네이션과 물망초가 그려진 작센 접시들, 하얀 홈들이 섬세하게 노끈을 꼰 문양으로 격자 무늬를 이루고 금빛 테두리가 있는 또는 밀가루 반죽의 평평한 크림색 표면에 금빛 리본이 우아하게 부조된 세부르 접시들, 끝으로 뒤 바리 부인이 알아보았을 법한 리시엔의 도금량 무늬가 새겨진 호화로운 은식기 제품들, 그리고 어쩌면 역시 진귀한 것은 그 그릇 속에 담긴 음식의 뛰어난 품질인지도 모른다. 약한 불에서 서서히 익힌 스튜 요리는 파리지앵들이 어떤 만찬에서도 일찍이 맛본 적 없다고 소리칠 만한 것으로 내게는 장되리의 솜씨 좋은 요리사들을 연상시킨다. 푸아그라만 해도 보통 그 이름으로 나오는 싱거운 무스와는 다르며 간단한 감자 샐러드는 일본의 상하 단추처럼 단단하면서도 낚시로 잡아 올린 생선에 중국 여인이 물을 붓는 작은 상하 스푼에 고색 빛나는 감자로 만들어졌는데 나는 그런 음식을 주는 장소를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한다. 내 앞에 놓인 베네치아산 유리컵에는 몽탈리베시의 경매에서 구입한 그 기막힌 레오빌 포도주가 붉은 보석처럼 넘쳐흐른다. 게다가 다시 없이 호화로운 식탁에 먼 바다에서 잡아 오랜 시간의 여행으로 등뼈가 휘어진 그런 싱싱하지 않은 생선과는 비교도 안 되는 광어가 대저택의 셰프들이 화이트 소스라는 이름으로 준비하는 풀같은 반죽이 아닌 1파운드에 5프랑 하는 버터로 만들어진 진짜 화이트 소스를 뿌린 광어가 멋진 적콩 접시, 석양빛의 붉은색 줄무늬가 바다를 가로지르고 마치 살아있는 갑각 위에 주조된 듯 그토록 멋지게 오톨토톨한 전묘법으로 새겨진 바닷가재 떼가 익살스러운 모양으로 헤엄쳐 다니고
가장자리에는 연달아 푸른빛과 은빛이 자기의 빛으로 반짝이는 배 부분이 그토록 고혹적인 생선을 중국 동자가 낚시질하는 장면이 그려진 적콩 접시에 담겨 나오는 모습을 보는 것은 눈의 상상력과 예전의 아가리라고 불렀던 것의 상상력에도 또한 즐거움이다. 현재 어떤 왕족도 자기 진열장 아래 소장하지 못하는 수집품에 이런 진미를 내오다니 이 얼마나 그윽한 기쁨이냐고 내가 베르두랭에게 말하자 안주인은 제 남편을 모르신다는 걸 알겠네요 라고 조금은 우울스럽게 말을 뱉는다. 또 남편이 그런 예쁜 것에는 전혀 관심 없는 진짜 괴짜라고 말한다. 괴짜예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되풀이한다. 노르망디 농가의 시원한 곳에서 조금은 천박한 사람들과 어울려 사과주 한 병을 마시는 걸 좋아하는 진짜 괴짜라는 것이다. 그 매력적인 여인은 정말로 지방세계에 관한 말투로 그들이 살던 노르망디에 열광하며 얘기한다. 로렌스의 그림이나 나올 법한 키 큰 나무숲 향기가 가득하고 분홍색 수국이 도자기 같은 가두리를 이루고 자생 잔디가 삼나무 숲을 벨벳처럼 만들고 농부의 집 문 앞에는 유황색 장미가 휘 늘어지고 서로 껴안은 두 그루 배나무의 상감이 완전히 장식적인 표지판처럼 보여 마치 구티에르가 만든 청동 벽걸이 촛대에 자유롭게 늘어진 꽃핀 가지들을 연상케 하는 거대한 영국식 공원 같은 노르망디. 이런 노르망디는 휴가철에만 방문하는 파리지행에게는 결코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으로 울타리 문이 그 경작지 하나하나를 보호하지만 베르두랭 부부는 그 모든 울타리 문을 열어두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고백한다. 해가 질 무렵 모든 빛깔이 꺼진 듯 잠들고 거의 응고된 바다에서 빛이라곤 탈지유 같은 푸른빛만 보이는 그런 시간이면 아니에요. 당신이 아는 바다가 전혀 아니에요. 하고 옆에 앉은 안주인이 플루베르가 나와 동생을 투르빌로 데려간 적이 있다는 내 말에 대한 대답으로 열렬히 항변한다. 절대로 아니에요. 꼭 저와 같이 가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바다를 알지 못할 거예요. 그들은 진달래꽃이 장밋빛 망사처럼 드리워진 진짜 꽃핀 숲을 지나 집으로 돌아오다가 정월이 통조림 공작의 냄새에 얼이 빠지고 그 냄새가 남편에게 정말로 끔찍한 천식 발작을 일으켰다고 한다. 정말이에요 하고 부인은 강조한다. 바로 그래요. 진짜 천식 발작이에요. 그런 후에도 그들은 다음 해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갔고 예전에 수도원으로 사용되던 중세의 건물을 거의 공짜로 빌려 멋진 숙소로 개조하고 한 무리의 예술가 집단을 그곳에 묵게 했다고 한다. 그런데 정말로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있자니 그토록 품위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드나들면서도 뭔가 그 말에 서민층 여자들의 말투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외설적 어조가 그대로 남아있어 그대의 상상력이 보는 그대로의 색깔로 사물을 보여준다. 저마다 작은 자기 방에서 작업하고 또 점심 식사 전에는 두 개의 벽난로가 있는 거대한 살롱에 모여 고상한 주제로 담소를 나누다가 이따금 짧은 게임으로 중단되는 삶에 대한 고백이 내게는 디드로의 걸작 볼랑양에게 보낸 편지를 환기하여 입가에 침을 돌게 한다. 그리고 점심 식사 후 갑작스레 비바람이 치는 날에도 잠시 햇빛이 비치기라도 하면 그들은 밖으로 나가는데 소나기에 반짝거리는 빗방울이 그 여가된 빛으로 18세기에 선호하던 식물에 대한 미의 관념을 철책 앞에 내세우는 듯 수많은 마디가 있는 위풍당당한 100년 먹은 너도 밤나무와 또 빗방울에 휘어지는 가지들 사이로 꽃망울을 터뜨리는 관목의 멋진 행렬의 줄을 긋는다. 님펜부르크에서 제조한 도자기로 만든 귀여운 작은 욕조인 백장미 꽃뿌리에서 그 상쾌함에 매혹된 피리새가 물장구 치는 미세한 소리를 듣기 위해 그들은 발걸음을 멈추었다고 한다. 내가 베르두랭 부인에게 고장의 풍경과 꽃들을 정교한 파스텔화로 그린 에스티르 얘기를 하자 부인은 하지만 그에게 그 모든 걸 알게 해준 사람이 바로 저예요. 라고 머리를 쳐들면서 화가 난 듯 소리친다. 모두들 잘 들으세요. 바로 내가 모든 것을 온갖 진귀한 구석이며 온갖 소재들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가 우리를 떠났을 때 나는 그의 면전에 대고 그 말을 뱉었죠. 그렇지 않나요, 오기스트? 그가 그린 온갖 소재들을 오브제에 관해서는 그는 이미 정통했어요. 공정해야죠. 그 점은 인정해요. 하지만 꽃으로 말하자면 그는 무궁화와 접시꽃도 구별할 줄 몰랐답니다. 제 말을 믿지 않으시겠지만 제스민 꽃을 알아보는 법도 바로 제가 가르쳐 주었답니다. 오늘날 미술 애호가들이 팡탱라투르를 능가하는 첫 번째 꽃이 화가로 손꼽는 사람이 바로 저기 있는 여인이 없었다면 제스민 꽃도 그릴 줄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자 조금은 신기하게 느껴졌다는 걸 고백해야 한다. 그래요, 정말이에요. 제스민 꽃을. 그가 그린 모든 장미꽃들도 바로 내 집에서 그린 거랍니다. 아니면 내가 그에게 가져다 준 것들이죠. 우리 살롱에서는 그를 티슈씨라고 불렀어요. 코타르나 브리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우리가 그를 위대한 인간으로 대했는지. 만일 그렇게 했다면 그 자신이 폭소를 터뜨렸을 거예요. 꽃을 배열하는 방법도 제가 가르쳐 준 거예요. 처음에 그는 거기 이르지 못했어요. 꽃다발도 제대로 만들 줄 몰랐으니까요. 선택하는 데는 타고난 안목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전 늘 그에게 말했죠. 그 꽃은 그리지 마세요. 그릴 가치가 없어요. 대신 이 꽃을 그리세요. 아, 꽃을 배열하듯 그가 자신의 삶을 배열하는데도 우리 말을 들었다면, 그런 더러운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그러다 갑자기 과거를 향한 몽상에 빠진 열띤 눈과 손가락 마디를 괴상하게 느리면서 코르사주 소매에 달린 장식수를 신경질적으로 만지작거리거나 괴로운 듯 자세를 비트는 모습을 보며 나는 마치 한 폭의 멋진 그림을 보는 기분이었다. 아직 한 번도 그려진 적 없다고 생각되는 그 그림에서 온갖 억제된 저항을, 여인의 섬세함이나 수치심에 모욕받는 여자친구가 느끼는 온갖 상처받은 감수성의 분노를 읽을 수 있었다. 게다가 부인은 엘스티르가 그녀를 위해 그린 멋진 초상화, 코타르 가족의 초상화에 대해 얘기하면서 화가와 사이가 좋지 않았을 때 자신이 그 초상화를 룩셈부르 미술관에 기증했다고 털어놓았다. 바로 그녀 자신이 셔츠천에 불룩한 주름을 넣은 질감을 살리기 위해 남성에게는 연미복을, 여성에게는 벨벳 드레스를 입게 하는 영감을 화가에게 주었으며, 그래서 그 드레스가 온갖 융단과 꽃과 과일의 밝은 빛깔의 어린 소녀들이 입은 발레리나 치마와 흡사한 얇은 천의 옷이 날아다니는 가운데 중심점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머리 스타일도 자기 아이디어인데 나중에 화가에게 명예를 안겨준 그 생각은 어쨌든 전시용 여인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내밀한 모습 속에서 포착된 여인을 묘사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 난 그자에게 말하곤 했죠.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여인이 머리를 빗거나 얼굴을 닦거나 다리를 따뜻하게 하는 모습 속에 수많은 흥미로운 동작이, 레오나르도 다빈치풍의 우아한 동작이 있답니다라고. 그러나 신경이 몹시 예민한 아내에게 이런 분노의 폭발이 건강에 해롭다는 베르드랭의 신호에 스와는 내게 안주인이 착용한 까만 진주 목걸이를 감탄하게 한다. 그 목걸이는 앙리에트 당글르테르가 라파에트 부인의 한 후손에게 준 것으로, 후손이 경매에 붙였을 때에는 새하얀 색이었는데 베르드랭 부인이 살던 거리, 내가 그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거리에 화재가 나 집의 일부가 소실된 후 진주가 든 상자를 발견했을 때는 완전히 까만색이 되었다고 한다. 전 그 초상화를, 라파에트 부인의 어깨에 그 목걸이가 걸린 초상화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 초상화를 알고 있습니다. 하고 수아는 조금은 놀란 손님들이 감탄하는 말 앞에서 역설한다. 베르몽트 공작의 소장품에 있는 진본 초상화를요. 수아는 그것이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소장품이라고 단언하는데, 나도 곧 보러 갈 예정인 그 소장품은 저 유명한 공작이 고모인 보세르장 부인, 빌파리츠 후작 부인과 하노버 대공 부인의 언니로 나중에 하즈벨트 부인이 된 보세르장 부인에게서 물려받은 것으로, 공작은 부인이 총애하던 조카였다. 내 동생과 나는 예전에 부인 댁에서 귀여운 아이의 모습이었던 바쟁이라 불리는 아이를 좋아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바쟁은 공장의 세례명이다. 그 점에 대해 코타르 의사는 매우 탁월한 인간임을 드러내는 정교함과 더불어
다시 진주 목걸이 이야기에 달려들었는데 그런 종류의 재앙은 무생물에게서나 볼 수 있는 변화와 전적으로 유사한 변화를 인간의 뇌에도 일으킨다고 알려주며 그 예로 다른 의사들보다 훨씬 더 철학적인 방식으로 베르드랭 부인의 하인을 예로 든다. 하인은 자신이 죽을 뻔한 화재의 공포 속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고 필체도 얼마나 변했는지 당시 노르망디에 체류 중이던 주인 부부가 그 사건을 알리는 편지를 받았을 때 그들은 어느 익살꾼의 속임수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필체가 달라졌을 뿐 아니라 코타루에 따르면 술을 절제하던 하인이 지독한 술꾼이 되어 베르드랭 부인이 그를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암시적인 설명이 있으는 우리는 안주인의 우아한 손짓에 따라 식당에서 베네치아의 끼견실로 이동하고 거기서 코타르는 진짜 이중인격자를 목격한 적이 있다고 말하면서 한 환자의 예를 들으며 그를 내 집에 데려오겠다고 제안한다. 관자놀이에 손을 대기만 해도 제2의 삶을 사는 그를 깨어나게 하기에는 충분하며 또 그 삶을 사는 동안 그는 첫 번째 삶에서 일어난 일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 따라서 첫 번째 삶에서 매우 성실한 인간이 두 번째 삶에서는 단지 잔인한 악당이 되어 여러 번 절도죄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베르드랭 부인은 복잡한 구성의 우스꽝스러움이 병리학적 오해에 근거하는 연극에 의학이보다 진지한 주제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예리하게 지적했고 그것이 조금씩 자연스럽게 코타로 부인으로 하여금 이와 유사한 내용이 한 이야기꾼에 의해 서술되었다고 말하게 한다. 그것은 부인의 아이들이 저녁 시간에 매우 좋아하는 스코틀랜드의 스티븐슨의 작품이라고 한다. 그 이름을 들은 수완의 입에서 단호한 긍정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그렇지만 그분은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위대한 작가입니다. 단언하지만 콩쿠르씨, 그분은 가장 위대한 작가에 비길 만한 매우 위대한 작가입니다. 끼견실에서 옛 바르베린이 팔라초에서 가져왔다는 방패골 무늬의 격자 천장에 감탄하고 있을 때 나는 우리가 피우는 몽드레스의 담뱃재로 인해 어떤 종류의 수반이 점진적으로 꺼멓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스완은 그와 비슷한 얼룩이 나폴레옹 1세에 속했다가 게르망트 공작이 그의 반나폴레옹주의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정하고 있는 책에도 있다면서 이는 황제가 담배를 씹었음을 증명한다고 말한다. 그러자 만사에 예리하고 호기심 많은 사람임을 보여주는 코타르가 그 얼룩은 전혀 그런 데서 생긴 것이 아니며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주장한다. 황제가 전쟁터에서도 간의 통증을 진정시키기 위해 항상 감초 사탕을 손에 들고 다녔는데 바로 그런 습관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단언한다. 왜냐하면 황제는 간장병에 걸렸고 바로 그 때문에 죽었으니까요. 라고 의사는 결론을 내린다. 여기서 멈췄다. 내일 떠나야 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매일 우리가 가진 시간의 절반을 할애해 주기를 바라는 또 다른 주인이 요구하는 시간이 되었다. 우리에게 강요된 이 임무를 우리는 눈을 감고 수행한다. 아침마다 이 주인은 우리를 다른 주인에게 돌려보내는데 그러지 않으면 자신이 부과하는 임무에 우리가 전념하지 않았으리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우리의 정신이 잠에서 깨어날 때 호기심 많은 가장 영리한 자들은 하나의 임무에 급하게 몰아넣기 전 노예들을 드러눕게 한 주인집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알고 싶어서 임무가 끝나자마자 주위를 슬며시 살펴본다. 그러나 잠은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의 흔적을 그토록 빠른 속도로 투쟁하면서 지워버린다. 그리하여 많은 세기가 흘렀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잠에 대해 별로 아는 바가 없다. 나는 콩쿠르의 일기를 덮었다. 문학의 마력이라니 나는 코타르를 다시 보고 싶고 그에게 에스테르에 관해 많은 자세한 것들을 물어보고 싶고 작은 덩케르크 상점이 아직 존재한다면 그 상점을 보러 가고 싶고 또 내가 저녁 식사를 했던 베르드랭 네의 저택을 방문해도 좋은지 허락도 받고 싶었다. 그러나 어렴풋이 불안한 마음도 들었다. 물론 혼자 있지 않으면 듣거나 보지 못한다는 걸 나는 한 번도 숨긴 적이 없다.
나이든 여인이 어떤 종류의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는지도 눈에 보이지 않았고 그들이 거기에 대해 떠드는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들은 내가 일상에서 잘 알고 지내던 함께 식사도 했던 베르드랭 부부와 게르망트 공작과 코타로 부부였다. 보세르장 부인이 그토록 귀여워하던 조카이자 매력적인 꼬마 영웅이 바쟁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할머니처럼 그들 각각이 내게는 따분해 보였다. 그 각각을 구성하는 무수한 천박함이 떠올랐다.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이 밤의 별이 되기를. 위고의 명상시집에 수록된 시의 마지막 구절. 탕송비를 떠나기 전날 밤 읽은 공쿠르의 몇 페이지가 내 마음속에 야기한 문학에 대한 반론은 잠시 제쳐놓기로 했다. 그 회상록 작가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순진함의 개인적 지표는 제쳐놓는다 해도 여러 다양한 관점에서 나는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 우선 개인적으로 내게 관련된 것만 말해보면 인용한 일기가 그토록 고통스럽게 설명해준 보고 듣는 데 있어서의 내 무능력이 그렇게 완전하지 않다는 점이었다. 내 안에 조금은 볼 줄 아는 인물이 있었고 그러나 이 인물은 자신의 양식과 기쁨을 이루는 여러 사물에 공통된 어떤 일반적인 본질이 표출될 때라야 간헐적으로 활기를 되찾았다. 그때 그 인물은 보고 들었지만 다만 어떤 깊이에서만 그렇게 했고 따라서 관찰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사물로부터 감각의 성질을 제거한 기하학자가 오로지 선의 기층만을 보듯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나로부터 빠져나갔다. 그 이유는 나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들이 하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들의 성격이나 우스꽝스러운 점을 드러내주는 말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또는 내게 특별한 기쁨을 주어 지금까지 언제나 특별한 탐색의 목적이었던 대상, 한 존재와 다른 존재 사이의 공통점이었다. 그런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내 정신은 그때까지 활기 넘치는 대화의 표면적인 활동 뒤로 내 정신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서 졸고 있음을 남들은 인지하지 못했을 테지만 돌연 즐겁게 사냥감을 쫓기 시작했으나 그때 그것이 쫓는 것은 이를테면 여러 다양한 장소와 시간에서의 베르드랭 살롱의 정체성 같은 중간 깊이의 사물의 외관 너머로 조금은 흐미진 지대에 있었다. 존재가 가진 표면적이고 복수할 수 있는 매력은 나로부터 빠져나갔다. 마치 여인의 매끄러운 배 아래에서도 그 배를 잠식하는 내부의 병을 알아보는 외과 의사처럼 내게는 그런 매력에 멈출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교적인 만찬에 참석해도 손님들을 보지 않았으므로 아무 소용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을 본다고 믿을 때에도 나는 그들의 엑스레이를 찍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만찬에 참석한 손님들에 대해 관찰할 수 있는 요소들을 모두 한데 모아 내가 스케치한 선의 대생이 심리학 법칙의 총체를 드러냈고 거기서 손님 자신이 대화에서 보여주었던 원래의 흥미로운 점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렇지만 있는 그대로의 그들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그린 초상화의 가치를 삭제할까? 만일 회화 분야에서 한 초상화가 빛과 질감과 움직임에 관련된 몇몇 진리를 규명해 준다면 그것이 같은 인물을 그렸지만 몇 번째 초상화에서는 생략된 수많은 디테일을 상세히 묘사하여 그 인물과 전혀 닮지 않은 초상화를 그렸다고 해서 첫 번째 초상화를 보고 추하다고 생각했던 모델을 두 번째 초상화를 보고는 매력적인 인물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그 두 번째 초상화를 반드시 열등하다고 할 수 있을까? 자료와 역사적인 면에서 중요한 것이 반드시 예술의 진리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혼자 있지 않기만 하면 나를 사로잡는 경박함이 예술의 어떤 요소나 이전에 내 정신을 몰두하게 한 질투심 어린 의혹에 관해 질문하기 위해 사교계에 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들과 수다를 떨면서 그들의 말을 들으면 뭔가 배우기보다는 그들 마음에 들고 싶고 그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은 생각을 더 많이 하게 했다. 그러나 책을 읽으면서도 보고 싶은 욕망이 깨어나지 않거나 나 자신이 미리 스케치를 하고 나중에 현실과 대조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내게서 본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콩쿠르의 글이 내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여러 번 사람들이 사물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지다가도
나중에 그 이미지가 고독 속에 홀로 있을 때 한 예술가에 의해 제시되면 그 이미지를 되찾기 위해 얼마나 먼 거리를 달려가고 죽음의 위험도 무릅쓰려 했을까. 그제야 내 상상력은 시동이 걸리고 묘사를 시작하는 것이었다. 지나간 해에 내가 하품했던 것 앞에서 나는 고통스럽게 그것을 미리 관조하고 욕망하면서 생각했다. 본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할까?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뭔들 주지 못하랴. 사람들에 관한 기사를 읽을 때면 또는 단지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증인도 존재하지 않는 사회의 마지막 표징으로 정의되는 사교계 인사에 관한 기사를 읽을 때면 우리는 아마 이렇게 외칠 것이다. 그토록 별 볼 일 없는 인간에 대해 저렇게나 떠들어대고 찬사를 보내다니. 신문이나 잡지만 읽고 그 사람을 실제로 만나지 못했다면 나도 그 사람과 교제하지 못한 걸 후회했을 거야. 그런데 신문에서 그들에 관한 글을 읽을 때면 오히려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얼마나 불행한. 그때 나는 단지 지베르트나 알베르틴을 찾는 일에만 몰두했으므로 얼마나 불행한 일이야. 그 신사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니. 사교계의 지겨운 사람이나 단역 배우로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중요한 인물이었네. 내가 읽은 공쿠르의 글은 그런 경향을 가진 나를 후회하게 만들었다. 어쩌면 그 글을 통해 나는 삶이 독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걸 가르쳐주고 또 작가가 자랑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또한 독서가 반대로 삶의 가치를 높인다는 사실을 가르쳐준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우리가 제대로 평가할 줄 몰랐던 가치, 책을 통해서만 얼마나 대단한지 깨닫게 되는 그런 가치를 부득이한 경우 뱅테유나 베르고트 같은 인물과의 교류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도 있었다. 뱅테유의 지나치게 수줍어하는 부르주아 근성이나 베르고트의 참을성 없는 결점, 초기의 엘스티르가 보여주었던 그 잘난치 않은 천박함은 왜냐하면 콩쿠르의 일기는 베르드랭 집에서 스완을 그토록 짜증나게 한 연설을 했던 티슈씨가 다름 아닌 엘스티르의 이름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잘난치 않은 천박함은 그들의 반대되는 어떤 부정적인 점도 증명하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천재는 작품을 통해 표출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임을 회고록이 매력적으로 묘사한다고 해도 회고록이 틀렸는지 우리가 틀렸는지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비록 회고록 작가가 틀렸다고 해도 그것이 그런 천재를 낳은 삶의 가치에 대립되는 것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로 열고. 그러나 어느 천재적 인간이 탁월한 안목을 가지기 전에 엘스트리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또 다른 사람에게도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들이 속한 그룹이 사용하는 그 짜증나는 말투를 쓰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이를테면 발자크의 편지는 수완 자신이 그걸 쓰느니 차라리 죽고 싶어 했을 정도로 수많은 천박한 표현들로 뿌려져 있지 않았던가. 그렇지만 그처럼 섬세하고 그런 모든 가증스러운 어리석음으로부터 제거된 스완은 결코 사촌 누이 베트나 투르의 신부를 쓰지 못했다. 가로 닫고. 그러나 이런 경험이 또 다른 극단에서 공쿠르 일기의 고갈되지 않은 소재를 이루고 홀로 밤을 보내는 독자에게 기분 전환을 제공하는 그 흥미로운 일화들이 우리가 그 글을 읽으면서 만나고 싶어 했을 손님들, 그러나 내게는 어떤 흥미로운 추억의 흔적도 남기지 못한 손님들이 얘기해 준 것임을 알았을 때 그 이유를 설명하기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일화의 흥미로움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인간의 품격이 훌륭하다는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공쿠르의 순진함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평범한 인간도 그들의 삶에서 신기한 것들을 보거나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또 차례가 왔을 때 그들이 다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쿠르는 볼 줄 알았던 것처럼 들을 줄도 알았다. 그러나 나는 알지 못했다. 게다가 이 모든 사실들은 하나씩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게르망트 씨만 해도 할머니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하고 또 보세르장 부인의 회고록에 따르면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모델로 내게 제시되었던 그런 우아한 소년의 멋진 본보기라는 인상은 주지 못했다. 그러나 당시 바쟁은 7살이었고 그 책을 쓴 작가가 그의 고모였으며
또 몇 달 후 이혼할 남편들도 그대에게는 자기 아내에 대해 멋진 찬사를 늘어놓는다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한다. 생트 베부가 쓴 아름다운 시 가운데 하나는 온갖 재능과 우아함으로 장식된 소녀, 당시 10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상플라툴의 양이 샘물 앞에서 출현하는 모습에 할애되고 있다. 천재 시인 노아요 백작 부인이 자신의 시어머니 샹플라툴의 가문 태생의 노아요 공작 부인에 대한 애정어린 존경심에도 불구하고 만일 시어머니의 초상화를 글로 써야 했다면 생투베브가 50년 전에 썼던 초상화와는 매우 선명한 대조를 이루었으리라. 어쩌면 보다 당혹스러운 점은 중간계층에 속한 존재들, 그들에 관한 얘기가 신기한 일화를 기억하는 능력보다 더 많은 것을 내면에 가지고 있음을 함축하지만 아무것도 창조하지 못한 탓에 뱅테유나 베르고트처럼 그들의 작품에 의해 평가받을 수 있는 수단은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단지 타인에게 지극히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에게 커다란 놀라움을 안겨주는 그런 영감만 주는 자들이다.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위대한 화가들의 작품이 전시된 이래 미술관에서 가장 우아한 인상을 주게 될 살롱이 실은 우스꽝스러운 뿌띠 부르주아 여인의 살롱이라 해도 무방하다. 만일 내가 그 여인을 알지 못하고 그림 앞에 섰을 때 그림이 내게 주지 않은 화가의 예술에 대한 가장 귀중한 비밀을 아름다운 벨벳과 레이스의 화려한 옷차림이 어떻게 티치아노의 가장 아름다운 회화 작품에 비길 만한 작품이 되었는지 그 여인이 가르쳐 주길 기대하면서 현실 속에서 다가가기를 꿈꿀 수 있다면 말이다. 만일 내가 예전에 베르고트 같은 작가가 되는 것이 가로 열고 동시대인들은 베르고트를 수완보다 재치가 없고 브레오테시보다 박학하지 않다고 여겼을 테지만 가로 닫고 그런 작가가 되는 것이 재치가 뛰어나고 학식이 풍부하고 교우 관계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거울이 되어 비록 평범한 삶이라 해도 그 삶을 반영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이해했다면 하물며 예술가의 모델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이 깨어난 화가는 모든 걸 그릴 수 있으며 그가 아름다움의 소재를 발견하는 우아한 모델은 흔히 화가보다 부유한 사람들에 의해 제공되며 화가는 거기서 자기가 그린 그림을 50프랑에 팔 정도로 무명인 천재의 아뜰리에에는 대부분 없는 이를테면 오래된 실크를 씌운 가구와 많은 램프들, 아름다운 꽃과 아름다운 과일과 아름다운 드레스가 있는 살롱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비교적 소박한 사람들로 아니 정말로 찬란한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바로 그런 이유로 그들은 귀족 계급의 사람들이 교황이나 국가 원수들처럼 아카데미 회원인 화가에게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부탁하는 것보다 더 쉽게 무명 화가와 교류할 수 있고 그의 진가를 알아보고 그를 초대하고 또 그의 그림을 구입할 수 있다. 우리 시대의 우아한 가족과 아름다운 옷차림에 대한 시적 정취는 후대인에게는 코트 또는 샤플랭이 그린 사강대공 부인이나 라로슈프코 백작 부인의 초상화보다 차라리 르누아르가 그린 출판업자 사르팡티에의 살롱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우아함에 대한 가장 멋진 시각을 제공한 예술가들은 대부분 그들 시대의 가장 우아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그 요소들을 취득했는데 우아한 사람들이 아름다움의 낯선 전달자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는 일은 드물다. 그들은 그의 그림에서 마치 병자가 실제로 눈앞에 놓여 있다고 믿는 주관적 환영처럼 일반 대중의 눈에 어른거리는 그런 진부하고 낡아빠진 상투적 표현 뒤에 감추어진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모른다. 그러나 내가 알았던 그 평범한 모델들이 화가와 작가에게 영감을 주었다는 사실 외에도 그들은 나를 매혹한 작품의 배열에 조언을 했으며 그림 속 이런저런 인물의 존재가 단순한 모델 이상의 존재, 화가가 자신의 그림에서 보여주고 싶은 친구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이 나로 하여금 발자크가 그들을 자신의 책에서 묘사했거나 찬미의 표시로 책을 헌정했으며 또는 생트베부와 보들레르가 그들에 대해 가장 아름다운 시구를 썼으므로 그 모든 사람들과 사귀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게 했다. 하물며 레카미의 부인과
퐁파주르 부인 같은 온갖 유명한 여인들이 나의 병약한 체질 때문에 별 의미 없는 존재로 보이지는 않는다 해도 내가 아프다는 사실이 또 내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그 모든 사람들을 보기 위해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나를 분노하게 했다. 아니면 그들의 매력이 다만 문학의 마술적 환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나는 독서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전을 바꾸어야 했다. 그러자 병세의 악화로 얼마 후면 사교계와 결별하고 여행이나 미술관에 가는 일을 포기하고 요양원으로 병을 치료하기 위해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다. 그렇지만 어쩌면 회고록에서 이런 거짓된 측면이나 가짜 조명은 지나치게 최근의 일일 때만 사교적인 명성과 마찬가지로 지적인 명성이 아주 빨리 사라질 때에만 존재하는지도 모른다. 가로 열고. 그리하여 비록 축적된 인식이 이런 명성의 매몰에 저항한다 해도 과연 나날이 쌓여가는 망각을 1000번에 한 번이라도 파괴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까? 가로 닫고. 여기서 끝.